이 강의가 나가는 게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근데 지난 토요일에는 만해에 관한 강의를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했는데, 한용운 선생 서거 80주년 기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선학원이라는 데서 특별히 이 기회를 마련했는데,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한 50페이지 되는 이 페이퍼를 만든 것도 제가 사실 처음 있는 일이고, 이 만해라는 인물을 예전에 그렇게 깊게 알지 못했었고, 이 강의를 2달 정도 준비를 했는데, 2달 동안에 그 만해에 관한 자료를 못돼도 뭐 하여튼 상당히 많은 자료를 섭렵을 했는데, 만해는 상당히 럭키한 것이 최범술이라는 분이 아주 만해를 따르던 제자였는데 국민대학교 이사장까지 지내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돼서 바로 전집 간행기념회를 기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꽤 많이 모았는데 바로 6.25가 터지는 바람에 그거가 전부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아주 최범술 씨가 그 상당한 양을 그때 모아놓은 거를 어디다가 유실 안 하고 잘 보관을 해뒀던 모양이에요. 땅속에 묻었든지 어떻게 됐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것과 별도로 고려대학교 국문과 교수였죠, 당시에. 그분이 그 조지훈이라고 아시잖아요. 그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그 승무에 조지훈 선생이 영양 사람이거든요. 경북 영양 사람이고 이제 청록파 시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그 태어난 집이 있는 데가 주실마을이라는 곳인데, 지금도 그 주실마을이라는 데 가보면은 참 어마어마해요. 그 동네가 상당히 부촌이었던 것 같고, 개화집들이 대단하고, 그리고 거기 또 서당도 있고, 그리고 이 조지훈의 원명이 조동탁인데, 이 조동탁의 아버지가 또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그래서 소실 있는 소셜리스트고, 그래서 북한으로 월북해서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조지훈 선생은 상당히 사실은 그 활동하는데 제약을 아버지 때문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48년 최범술 선생의 그 이제 전직 간행 계획 후에 10년 후에 이분이 독자적으로 전집을 간행해야겠다. 하여튼 그 조지훈 선생이 만해 한용운을 몇 번 성북동 시무장으로 찾아가 뵌 모양인데, 그 뭔가 그 감명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근데 조지훈이라는 분은 그 정말 그 학식과 이 국학의 그 모든 이 시적인 물론 감각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에서 정말 탁월한 분이거든요. 아주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한용운 선생님을 그 마음속으로 아주 극도의 존경심을 가지고 모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양반이 역사에서 그대로 사라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때 이 양반 집이 성북동에 있었는데 1958년에 그 진일문학론을 써서 그때 유명해졌던 임종국이가 정외과를 다녔고, 인권환이라고, 제가 고려대학 교수 시절을 할 적에 이분은 국문과 교수였는데 내가 맨날 교수 연구실에서 부닥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았으면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물어봤을 텐데, 인권환 선생도 지금 고인이 돼서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기서, 이화영, 박노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5 학생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이거 전집을 발간해야 된다. 이제 내가 아는 바로는 박광이라는 분이 자료를 좀 갖고 있는 거로 안다. 그래서 우선 박광 선생을 찾아가 뵈라. 나이가 위니까 그 양반은. 갔더니 이제 박광이라는 분이 자료는 최범술이라는 분이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글로 가봐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전부 기꺼이 최범수 씨가 이제 이 학생들이 5명이서 달려붙어 가지고 이제 그 자료를 전부 쓰겠다 그러니까 최범수 씨가 자기가 잘 아는 그 사천에 다솔사라고 있는데 거기서 너희들 다 공양을 데리고 거기 가서 집단적으로 일을 해야 일이 빨리 진행될 거다. 그래가지고 다솔사에 가서 한 달 동안 다시 이 정사를 하고 틀린 것도 교정 같은 거 다 보고 이러고 또 그 나머지 몇 학생들이 각 도서관 찾아다니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자료들 신문에 나는 자료니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1973년에 신구문화사에서 그 6권으로 된 그 한용운의 전집이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작업을 한 거죠. 이건 조지훈 선생은 정말 정말 조지훈의 전집을 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일 텐데 만해 선생을 위해서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지훈 선생이 편찬한 만해 한용운 전집이 지금 있기 때문에 만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전집이 나오면서 엄청 히트를 쳤대요. 이 전집이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이제 만해가 알려지게 된 거죠. 그 전에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만해 전집만 안 나왔어도 만해는 묻히고 말았을 거예요. 역사에서 묻히고 말았을 건데 참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름다운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강의한 것이 2시간 반을 꼬박 했거든요. 강의를 혼자. 근데 강의를 이 페이퍼를 먼저 만들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의가 이거를 계속 보면서 내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라고 그럴까 내 나름대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만해 한용운 선생과의 그 만남에서 오는 그 어떤 느낌 아주 성스러운 느낌이죠. 그거는 그 만해라는 사람은 일제시대를 통해서 만해라는 사람만큼 서울 한복판에 살고 신문에 계속 글을 쓰고 그러는 사람으로서 일제와 한 글귀 하나 일제하고 섞인 적이 없는 그런 인간은 이 양반밖에 없어요. 근데 파출소에서 맨날 지무장 와서 찾아와서도 맨날 이놈들이 뭐라냐면 선생님이 안 쓰셔도 그냥 우리가 학도병 나가라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전부 그런 일제의 그 시책을 그런 찬양하는 그런 글은 우리가 다 써서 나중에 부정만 안 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와서 막 그렇게 접근을 한대요. 우리가는 이제 글을 하면 아예 내가 쓰겠다고 추는 같은 사람은 쓰는 모양이던데 이 양반은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런 놈들이 오면 전부 그냥 작사를 내고 그냥 막 재터리를 던지고 그냥 하여튼 그래서 한 번도 이 사람은 역사에 오명을 남긴 게 없거든요. 이 사람으로서 25년 님의 침묵이라는 이 시집을 낼 적에 곧 일본 이 제국은 이 꼴로 나가다가는 자멸한다, 멸망한다. 멸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님의 침묵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고 그걸 견지해 나가고 그걸 자기 삶에서 실천하는데 그야말로 서울 한복판에서 님의 침묵과 더불어 같이 침묵을 지키면서 정말 깨끗하게 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33인 중에서도 이 사람만큼 고결한 지사를 우리는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조지훈 선생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지사로서의 선생의 강직하던 기계, 고고한 절조는 불교의 온칙과 문학작품으로서 빛과 향기를 더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양반의 지조는 비분관계로 표현이 됐고 이 양반의 어떠한 절조는 선승으로서의 깊이
자연 관조의 태도, 그래가지고 비분 관계와 자연 관조가 하나로 융합된 것이 사랑과 하소연이다. 이런 개념을 조지훈 선생이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해 보니까 2시간 반 동안 뛴 게 마라손을 뛰는 올림픽에서 올림픽 마라손 그것이 되게 완주하는데, 옛날에는 2시간 반 걸렸는데 지금 2시간 2분 같이 이렇게 접근해 있다는데, 내가 강의한 것도 생각해 보니까 마라톤하고 똑같은 시간을 뛰는 거거든요, 혼자서. 이것도 이렇게 달리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다 신경 써가면서 사람들의 그 시선을 끈을 팍 붙잡고 2시간 반을 쫙 끌고 가는 이 강연이 그 마라톤을 뛰고 난 것처럼 몸이 내가 아주 피곤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11시에 자서 오늘 아침에 10시에 일어나는데, 늙은이가 그래도 11시간을 계속 잤다는 게 아주 럭키한 거죠. 럭키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도 얼굴이 좋더라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냥 피곤이 또 엄습해가지고 오늘 강의하기가 도저히 힘든 그런 지금 건강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가 이제 수요일에 한 번 더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그 강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갈 겁니다. 한 2시간 정도짜리 강의가 되겠죠. 근데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20세기에, 그러니까 19세기에 제가 우리나라의 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을 나는 해월을 든다면은 20세기에는 만해를 뛰어넘을 인물은 없다. 20세기. 그리고 19세기에 해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 왕조가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주체를 찾을 수 있었고,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것이 초반에 1910년부터 45년까지 우리 역사를 장악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그 식민지 상태라는 거는 어떠한 방식으로가 지금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제 식민지보다 더 혹독한 식민지 상태에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신 상태나 모든 게 그런 식민지 상태로 지금 연속이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파워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어디서 시인가 말이야. 나 이런 표현 같은 거는 지난 토요일 강의에서 이거를 강의를 못했는데, 님의 침묵의 36번째 시가 당신을 보았습니다예요. 아주 명료합니다. 뭐라냐면,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신 뒤로라는 건, 당신이 가셨다는 건 국가가 나라가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국채를 잃어버렸는데, 그런 뒤로도 당신은 나를 떠나서 갔지만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다. 잊을 수가 없다는 건, 당신이라는 거는 이제 민족의 독립이라든가 하여튼 국가 민족을 끊임없이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당신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그 님의 침묵의 가장 중요한 테마거든요. 그 까닭은 당신을 위하나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한다라는 건 for you라는 것보다도 그 까닭이기 때문에 이게 한문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을 위하나니보다라는 게 당신을 잊을 수가 없고 당신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있는 이것이 당신에게 연유한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위가 어쩌면 연유한다는 말미암을 유자나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나로 말미암이 많습니다. 이게 내 책임이다. 이게 당신이 나를 떠난 건 내 책임이다, 이런 얘기죠.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땅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고 심을 땅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수확이 없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꿀어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이 말씀하는 게 이런 거야.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에서 당신을 내가 진정 내 조국이 무엇이고 그 국가가 민족이 뭐고 민족의 독립이 뭔지 그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다는 거죠.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민족이 없습니다. 이 사람 호적을 거부하고 살았거든요. 호적을 거부하니까는 주민등록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36년을 산 자세가 어디 갈 수도 없고 무슨 상금을 받을 수도 없고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민족이 없다. 민족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있을 수가 없지. 권리가 없으니까.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 놈들을 장군이라고 그러나 이 무력으로 침공해가지고 이놈들이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 찰나에. 그 다음에 이 사람 하는 말이 왠가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칼과 황금이라는 건 권력과 돈이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현 정권이 지금 추구하는 건 칼과 황금, 그거를 위해서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그걸 위해서 제사 지내는 향불의 연기처럼 연기다 이거야. 그러니까 윤리, 도덕, 법률을 태워서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는 이 사람 스님이니까 나 좌선해가지고 그냥 영혼 희세 없이 나는 영혼 속에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문필가로서 이 인류 역사를 하는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역사에 남는 위대한 내가 작품을 쓸까 하는 꿈을 꾸고 그러지만 또 씨발 술이나 마시자. 술을 마실까 그 세 가지를 놓고 망설일 때에 비로소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 시 하나하나가 이렇게 처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말할 때 이거를 타고르에다 어떻게 비교하냐. 이게 타고르에는 이런 텐션이 하나도 없거든요. 절대자가 있고 그 절대자에 대한 순종과 절대자의 인간관계는 그건 다윗이 푸른 초원에 나름 눕히시사 그런 거나 하나 다름없는. 그러니까는 서양 사람들한테 타고르의 시는 믿겠지만 이건 번역될 수도 없고 이 일제시 하에 이렇게 고고하게 산 사람의 이 강렬한 메시지가 어떻게 이렇게 순화된 시로 표현될 수 있냐.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 사람이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한문으로 모든 걸 쓴 사람이거든요. 이걸 하기 직전까지도 시편담 주해를 썼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 전부 한문적인 개념화된 용어들을 안 쓰고 순수하게 붉은 듯 하다가 푸르고 푸른 듯 하다가 휘어지며 갸늘게 떨리는 그대의 입술 이런 식으로 이 표현이
완벽한 오늘날 현대어에 한국말 형용사 중심이고 수로적이고 명사적이 아니고 완벽하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 당대의 한학과 한글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나.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게 나는 내가 동학을 공부 안 했으면 이건 몰랐거든. 근데 국문학자들이 이런 거 하나도 얘기를 안 해. 사실은 최수근이가 용담유사를 동시에 썼잖아요. 한학과 용담유사를. 그러니까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쓰듯이 용담유사에는 전혀 그런 한문투에 이거를 안 쓰거든요. 최수근 선생도.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야 멋있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라빈드라스 타고르는 이거 하나에 영원의 사랑을 받자. 영원의 사랑을 받자. 근데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비로소 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 한국인의 시죠. 이 텐션. 그거를 내가 가슴에 끌어안고 2시간 반을 그냥 열강을 하고 나니까 내가 온몸이 그냥 지금 녹아가지고 주역 강의하기가 너무 힘들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